네, 거침없이 알기.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극적 한미 협상 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일단 점수로 드리자면은 95점 정도 되는 상당히 저는 훌륭한 합의안을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지금 뭐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되고요. MOU 단계로 좀 이해는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3,500억 불로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제 규모에 비하면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뭐 그 정도의 금액이면 뭐 그래도 나름의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이 조선업 관련된 이 협상 카드를 잘 활용한 부분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뭐 쌀이나 소고기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또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이 협상을 잘 그래도 마무리는 해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뭐 아쉽다고 비판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최선의 결과를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점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 90점 이상 줘야 되겠죠. 다른 뭐 네.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결코 뭐 잘 안 된 그런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신인규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와 우리 대기업들의 협력 그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같지만 특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거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어떤 우리를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들의 성견지명 그러니까 작년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국에 투자도 하고 미국의 조선소 산업을 일으키는데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것에 트럼프가 많은 점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인들의 활동도 큰 우리 점수를 줘야 한다. 박수 쳐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협상 결과가 우리 정부에게 굉장히 너무나 큰 어떤 일이었고 또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다 90점 이상 굉장히 어떤 성과를 평가하면 향후 전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그게 별로 설득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 상황을 초래한 정당이기도 하고 그걸 정당화하면서 지난 시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의 정말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칭찬할 만한 이런 성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이거 이용하는 게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주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모스탄류의 대한민국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극우나 반헌법 세력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저는 앞으로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좀 지연하는 전략을 우리가 좀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체급에 맞게 좀 당당하게 저는 앞으로도 이 통상과 관련된 협상에 좀 임하면 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 잘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합의 힘으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그렇게 뭐 날카로운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국익 앞에서 외교 앞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숙제는 하나 남겨져 있죠. 뭡니까? 이번 주한미군 주둔군 그다음 뭐 방위비 협상, 뭐 무기 수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정상회담 때 의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우리 국익 훼손하지 않을 만큼 잘 협상해서 결과 이끌어내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언론으로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불안감에 비해서는 그 성과는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말이 요란한 것보다는 실력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그 내용에 맞는 그런 협상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 얘기 넘어가 볼까요?
내일 윤석열 씨 어떻게 됩니까? 그 신변 보시면 아니, 이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너무나 어떤 그 피로감이 있어서.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중요한 의미를 찾자면 내일 이제 체포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내일 이제 아침 9시에 특검팀이 가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김건희 특검의 사무실까지 이제 윤석열 피의자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뭐 본인은 진술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이제 특검이 묻는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어야 되는 거고. 내일 근데? 저는 끌어낸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내일 구치소장도 오늘도 민주당 TF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막는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반법치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법치를 세우는 일을 내일 할 것이고. 체포영장 분명히 물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해야죠.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윤석열 씨가 기고만장할 뿐만 아니라 내란 수계답지 않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지금도 농락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앞에 헌법 아래 누구도 성역은 없다. 저는 기선제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치 끌어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요거는 다릅니까?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 개인 비리고요. 범죄 자체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패, 뇌물 범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란범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그럼 당신은 거니까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끌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재판도 거부하고 했을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법 절차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냥 포기를 한 거고요. 윤석열 씨는 다르죠. 뭐 일만 터지면은 불복하고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선전선동을 하는 이 악의 순환의 고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전직 대통령과 윤석열 씨는 완전히 평면이 다르다고 그리고 봅니다. 그때 당시였던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가 못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끄집어 오는. 그러니까 이번엔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했었죠. 큰 차이인가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끌어낸다는 거와. 굉장히 지금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안 나오니까 이제 특검도 여기서 그냥 뭐 출장 조사로 한다거나 그냥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뭐냐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체포영장 자체가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보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영장이 있어야 구인을 내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 받았잖아요. 그 영장의 효력으로는 내일 윤석열 씨를 끄집어와도 합법이다. 과거에 어떤 조사받으러 나올 때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절차를 안 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궁금해서 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냐 하면 내일은 진짜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 한 100km 나갈까요? 그 저항해봐야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4-5명이 붙어서 끄집어내면 아니 예를 들면 강도들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강도 안 붙잡습니까? 당연히 현행범 체포도 하는 거거든요. 영장 없이도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법 질서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 안 하면 오히려 이게 반법치, 반헌법적으로 전 변질된다고 봅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저 인식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버틴다. 아니면 그냥 순순히 아이 올 곳이 왔구나. 알았어 나갈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자해 형식의 반항. 뭐 나는 정말 못 나간다 그러면서 막 자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몸싸움 과정 중에서 어디 부딪혀가지고 멍들고 뭐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이 집행되는데 그거를 인권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먼저 비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상적인 판단과 인식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법원집을 세워야 된다고 진짜 봅니다. 어떻게 나올지. 진짜.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버티지 않을까? 버틴다고요. 왜냐하면은 나가가지고 특검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귀찮기도 하고 내가 뭐 조사받아서 뭐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버티는 건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이렇게 저항하고 있어야 어떤 정치적 상징으로 보십니까? 저는 후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본인의 지금 서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법 집행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자포자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자포자기했으면.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그동안 내란 이후부터 보여왔던 대한민국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이게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과는 아예 본질도 다르고요. 전 지금 윤석열 씨에게 필요한 것은 전 공권력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다른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크거든요. 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포자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하나 덧붙이면은 자존심 같아요. 내가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 했는데 후배 정말 검사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조사 받아야 돼. 내가 창피하다. 나 안 나갈래. 그런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참. 근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느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뭐 기분 나쁘면 세금도 안 내고 기분 나쁘면 뭐 군대도 안 가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경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법치를 우리가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욱 저는 기대할 거는 공권력의 그 엄정함을 더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가지고 이걸 내일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의 어떤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잘 될 겁니다. 저는 뭐 강제력을 투입하는 왜냐하면 내일도 못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신변 말씀하시는 어떤 내일은 강제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특검팀의 의지로 봅니다. 그래요? 여기서 밀리면요 그다음 수사도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특검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전 앞으로의 수사도 탄력과 동력을 받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특검의 의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내일 9시 반이면 결과 나오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수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빠 이제 뭐 하도 여기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둘러싼 어떤 그 사건은 정말 엽기적인 방향이 너무 많아서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추잡해요. 뭐 잃어버렸다, 뭐 모조품이다, 뭐 사줬다, 빌렸다, 별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추잡해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평론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진품일까 아닐까요? 그것이 뭐 나토에 가서 찬 것은 진품일까요? 그렇죠. 또 이거 뭐 오빠한테 준 거는 모조품일까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전파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 상당히 더 열받게 하고 있다. 근데 특검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김건희 씨는 정말 백화점인데요. 비리 백화점. 그렇죠. 근데 지금 목걸이분은 그 여러 가지 다른 비리에 비하면 좀 사소한 데 속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거 같은가요? 거의 뭐 조족지혈 수준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굵직한 수사들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언론에 지금 뭐 발사이즈, 목걸이, 모조품 또 김건희 씨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김건희 씨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죠. 국민들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목걸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입장을 바꾼 게 총 7차례입니다. 말을 7번 바꿨어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나 법원에서 볼 때도 김건희라는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김건희 씨 이런 언론을 가지고 국민을 희롱하는 태도가 오히려 본인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언제쯤 집행에 들어갈까요? 글쎄요. 지금 8월 6일로 소환 일정을 잡아놨으니까요. 그때 이제 한번 조사를 하고 아마 저는 1회 조사 가지고 바로 영장 칠 것 같진 않고요. 한 번 더 소환을 한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소환이 마치면 그때 저는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봅니다. 8월 중순쯤 보겠군요. 8월 한 13일, 15일 사이에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늦어지면 안 되고요. 그게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특검이 노리는 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걸이 같은 거요? 이런 걸로 논란 불러일으키면서 참 김건희 씨는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나중에 굵직한 도이치모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양평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확 올가매려고 관점이 좀 다르군요. 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씨 논란이 뭐 한두 개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김건희 씨는 거의 종합 비리 세트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 특검에서도 이걸 가지고 언론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더 굵직한 사안들 할 게 참 많은데 굳이 이 목걸이 가지고 할 거 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측에서 이 상황 자체를 본인이 좀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오히려 흘리고 거짓말도 좀 푸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
관점 차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들여다볼 부분이.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예. 모조품을 차고 나토 정상회담 가서 배우자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게 제정신인가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하나 그거를 자초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걸 근데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맞나요? 검찰 측에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조품을 난 차고 나갔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예. 이미 말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예. 처음에는 뭐 진품을 빌렸다, 뭐 빌린 건데 또 모조품을 사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장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예. 뭐가 김건희 씨 입장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특검 가서 수사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 진품 찾아내면 딱 떨어지는데 그건 또 어디 깊숙이 숨겼겠죠. 만약 있다면 진품이.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진품은 숨기고 예. 모조품을 그런 하나 것 특수 같은데. 제작을 해서 예. 지금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모조품을 빌려서 외국 나갈 때 대통령 영부인이 했을 리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예. 근데 옛날부터 희한했어요. 그 어머니는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 300내덕을 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당혹스러운 점은 뭐냐면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 안 할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변명도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뭐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상회담 순방 때 나는 모조품을 사고 나갔어. 그 모조품이 오빠한테 내가 사줬던 건데 그걸 다시 빌려온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예. 싶은 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사받은 사람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그냥 거짓말을 숨만 쉬면서 합니다. 예. 최근에 윤상현 의원도 뭐 윤석열의 할아버지가 와도 전화 안 받았을 거라 그랬는데 진술 180도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자신들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예. 일반적인 수준은 넘어서는 예.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범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통일교 관련자가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개연성에 대해서. 예. 이게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 총재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예. 총재 허락을 받고 그 통일교 재단 차원의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예. 진술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정황적인 증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없다. 네. 법적으로 내가 무죄임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면 네. 이제 그 정확한 그 계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술한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방에서 어떻게 돈을 줬는데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의 표정과 말투와 첫 마디는 네. 뭐였고 이런 네.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CCTV라도 있든지.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일교에 주장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에게 정황적인 증거 없이 처벌할 수가 있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는 네.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종교단체 자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속이 된 윤영호 씨를 통해 가지고 예. 뭐 여러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뭐 건진을 통하든 뭐 권성동 의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통일교에서 했던 일들이 네.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윤영호 씨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진실을 다 얘기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1, 2억이라고는 지금 나오는데 예. 뭐 그것만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 드러난 액수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더 나아가면 뭐 뇌물 내지는 이게 뭐 어떻게 이 돈의 성격이 규정될지가 이제 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권성동 의원은 앞으로 이제 뭐 특검의 소환은 거의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 소환이 전 임박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비슷한 건이 이제 홍준표 전 예. 시장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때 그 뭐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다가 결국에는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 주고받으니까 입증이 쉽지 않을 제대로 것이다. 안 됐어요. 입증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신변은? 글쎄요, 뭐 입증 부분도 뭐 돈을 사진으로 찍어놨을지 뭐 물증을 남겨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뇌물 범죄라는 게 네. 진술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요?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 자체가 이제 또 일관성이나? 일관성이 있으면 신빙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범죄나 뇌물 범죄가 사실은 예. 물증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 그걸로도 증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뇌물을 주는 자들은요. 그 뇌물의 어떤 효과를 노리고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뭘 좀 남기지 남겨놓죠. 않나요? 뭐 다 써놓든지 예, 남겨놓죠. 뭘 써놓든지 뭘 몰래 찍어놨든지 녹취랄까요?
심지어 주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어쨌든 뭐 당시에 최고의 실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끈을 대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1, 2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예. 너무 작아요? 아니 작은 게 아니라 너무 갭이 크잖아요. 예. 1억에서 2억. 예. 정확하게 그 액수를 왜 기억을 못하느냐. 1, 2억이란 거. 네. 그게 이제 특검에서 그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건지 예. 아니면 특검에 가서는 정확하게 그 윤모 씨가 진술을 한 건지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대단한 정치적인 위기에 예. 처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은 정말 출구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당대회 지금 상황을 봐도 역시 출구는 안 보입니다. 거의 더 어떤 지하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출구 없는 터널이 아니라 지하 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정말 이게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의 예. 이 전당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됐고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예. 전환길 씨로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길 씨 전환기 씨 면접 보겠다. 본다는 그 얘기 정말 간별사잖아요. 이제 친윤 간별사를 내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만들겠다. 그걸 또 자진해서 받겠다 그러고요 몇 번은.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망가졌나 한심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나오는 패널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야당 패널에게요. 이 지경이면은 자력갱생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 당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특검 수사나 네. 혹은 의원직 제명이나 네. 몇 분에 대해서 분명한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외과적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하를 파고 자기들끼리 막 파고 들어가면 차라리 이건 뭐 꼭 여당의 부분이 아니고요. 야당 내부에서 합리적 어떤 야당의 성장을 바라는 분들, 회복을 바라는 분들은 이건 외과적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서가? 자기 정화 기능은 완전 상실했다고 예. 볼 수밖에 없을 것 예. 같고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외부적인 충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좀 소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데 전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왜 안 되나요? 전부 다 107명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중에 뭐 혐의로 나눠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107명 다 제명시키거나 다 감옥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혐의가 큰 분들은 제명을 하고 자꾸 그 싹이 극우론자들이 자꾸 싹이 네. 쳐가지고 더 자라나요. 그건 구분이 될 것 같은데 혐의 어떻게 보세요? TK 지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기득권도 예. 있지만 전 이거를 이제 반정치의 토양이라고 예. 보는데 반정치의 토양 위에 나무 맥구로 벤다 그래가지고 그 예. 반정치의 토양이 없어지진 않아서 예. 또 다른 나무가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 뭐 수사나 징계를 통해서도 일부분은 뭐 도려는 내야 예. 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있을 총선 그 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저는 영구 소멸의 길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심판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는 표로 전 영구 소멸의 길로 지금의 이 보수 구태 세력들이 저는 이제 코너로 더 몰리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28년도에 총선에서 예. TK당으로도 그냥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저 사람들은 계속 그냥 당내에서 기득권에서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답이 없어요. 아니 근데 답답해요. 자민련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충청의 맹주인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전 그 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외과적 수술이라는 얘기는 네. 특검에 분명한 혐의가 있는 분들은 사법적 처리를 하고 또 분명하게 어떤 계엄 당시에 계엄에 협조적이었던 의원들은 제명을 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 당을 장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합리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매우 적죠. 네, 합리적인 그렇지 사람이 소수가 장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환길한테 끌려다니는 당이에요. 여기까지 기대할 걸 듣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장성철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